자, 그렇다라고 하면 해외 선물이 왜 이렇게 매력이 있는지 주위에서 해외 선물을 하신다는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계실 거예요. 어, 직장인들 월급이 보통 우리가 직장인들 수익을 유리 지갑이라고 하죠. 세금 떼고 뭐 떼고 포 떼고 뭐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한다 하시더라도 최소 5천에서 1억, 2억, 3억의 자본금을 들여서 그 자본금을 뽑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너무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 상황이 되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실패하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실패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파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만 지킨다라고 하면 양방향 수익도 가능하고 빠른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의 자본금, 증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큰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계 주요 파생 상품 거래소의 거래 현황판을 보여드립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에 비해서 거래량은 조금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 거래소, 전 세계 80일 거래소에서 주식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 선물이 59%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요, 41%의 비중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선물과 옵션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거래량 비중을 한번 볼까요? 북미 시장과 아시아 거래가 경합이 요즘에는 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신흥국 시장이 떠오르면서 홍콩, 중국, 인도 이런 아시아 시장들이 정말 거래량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미 지역을 보면 거래 비중이 제일 높아요. 2016년도에도 높았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보세요. 아시아 시장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지금 북미 시장과 거의 거래가 맞먹어요. 아시아 시장은 우리 국내 선물도 포함됩니다.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홍콩, 중국에 대한 지수 관련주들 그리고 뭐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들이 지금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도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해외에 대한 시장의 눈을 조금 더 돌려보시면 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높아지냐? 이런 거래량이 급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높은 가격 변동성이 있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요. 전 세계 거래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해외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거래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차트뿐만 아니라 가격 움직임이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가 않아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지만 보통 개인들보다는 외인들의 특정 세력, 기관들의 특정 세력에 좌지우지 되는 게 국내 선물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에요.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리딩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에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차트 분석만 잘하시면 해외 선물만큼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차트나 가격 움직임이 특정 세력에게 좌지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시장이 해외 선물 시장입니다. 자, 상품별 비교를 한번 볼게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하고 원달러로 이루어져요. 보면 평균 변동폭이 4.포인트로 3.3포인트 내외 원달러는 4.28달러 외에 왔다 갔다 거립니다. 환상 승수는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평균 최대 수익이 그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입니다. 달러로 718불이에요. 고점 저점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매수해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딱 청산했을 경우에 원달러는 환율은 이렇게고 그러면 증거금은
$4,900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의 우리나라 한 계약당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정도. 국내 선물을 하려면. 그럼 증거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국내는 요 정도입니다. 국내는 요 정도예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국내 같은 경우는 20만 계약 정도가 하루 정도 일평균 거래량이에요. 근데 해외 선물 한번 넘어가 볼까요? S&P 보세요. 141만 계약. 어마어마한 계약수죠. 원유 같은 경우에는 64만 계약, 금 같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계약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 선물 시장보다 해외 선물 시장에 참여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보시면 원유 같은 경우에 볼까요? 한 장 수수료 1,000원, 1,000불, 그러니까 1,000불이라고 따지면 일평균 최대 수익률은 국내 선물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증거금도 국내 선물보다는 낮아요. 한 400만 원 돈이면 한 계약을 한다는 거죠. S&P 같은 경우에도 S&P는 지수 관련주들은 워낙 지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증거금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증거금 대비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요. 미니 S&P를 따지면 국내 선물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높죠.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금은 일단 움직이기 하면은 유동성이 원유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금이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을 따지자고 하면 변동폭 대비, 그리고 증거금 대비,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 대비 모두 해외 선물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해외 선물이 매력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해외 선물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교육을 조금 연이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 선물을 하는 경우에요. 거래하시면서 매매 원칙을 세우는데 이때 보통 진입 타이밍을 잡거나 때로는 청산 포인트를 확인할 때 펀더멘털한 분석과요. 테크니컬한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테크니컬한 분석만으로 거래를 하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제지표 발표가 되는 시간과 맞물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해외 선물에서 무지했던 투자자들은 발표 시간대를 모르고 오일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유로가 왜 이렇게 또 크게 변동성이 있지? 하면서 대응을 못해서 많은 손실을 받습니다. 경제지표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펀더멘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펀더멘털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들을 추적을 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판단하는 재료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요, 나빴거나 좋았거나에 따라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의 그 예상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용자 수가 변동이 됐어요. 이게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상방으로 베팅을 한번 해볼까? 그건 예상 매매죠. 예상 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예상대로 다 됐으면 해외 선물 지표는 만약에 예상대로 다 됐으면 해외 경제 지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시장에 그 돈은 모두 다 내 건데. 그러니까 예상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자, 해외 경제 지표에서는요. 고용 지표, 그리고 생산 지표, 주택 지표, 물가, 소비 지표, 무역 지표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고용 지표는요. 중요한 경제 지표죠. 예를 들어서 고용이 개선이 되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건 그 나라의 통화가 잘 팔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비농업 발표 시에 예상치와 실제치가 차이가 크면요. 시장은 크게 변동을 해요. 발표 전후로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몇 초 만에 100틱, 200틱씩 움직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거나 나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소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고용 상태를 나타내는 이 미국 고용 지표는 앞으로의 동향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라고요? 고용이 개선이 되었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 나라의 통화가 잘 팔린다. 통화는 달러로 이어진다. 그래서 달러에 민감한 골드가 크게 변동을 한다. 그죠? 그거는 체크. 그리고 그 다음 생산 지표를 한번 볼게요. 생산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GDP 발표입니다. 새 미국 경제 규모가요. 세계 GDP의 약 20%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세계 규모 중에 최대예요. 그중 약 70%가 개인의 소비가 차지를 합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요. 계정치, 속보치, 확정치가 나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속보치예요. 그리고 4월, 7월, 10월, 12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놓는 게 여기서 나오는 속보치가 가장 영향력이 높아요. 그래서 4월, 7월, 10월, 1월에 나오는 GDP 발표는 꼭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PMI는요. 일단 생산, 신규 수주, 재고, 고용 등 일단 전월과 비교를 해서 좋다, 똑같다, 나쁘다 이 세 가지로 평가됩니다. 외환 시장에서 시장 영향력이 커요. 이런 지표가 50 이상이면 성장, 45 이하라고 하면 경제가 수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주택 지표인데요. 죄송합니다. 주택 지표인데 판매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선행지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건축 허가 건수도 마찬가지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 지표는 선행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 지수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죠. 금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지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요하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지표로 볼게 소비 지표죠. 똑같아요. 물가 지표랑.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든 소매 판매 지수든 이 모든 지수들은 경기 동향과 금리와 연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표도 같이 맞물려서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역 지표는 그 나라의 재정 수지 중에서 중요한 지표예요. 무역 흑자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흑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화가 저축되는 거겠죠. 그러면 외화가 저축이 되면 언젠가는 자국의 통화로 교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흑자국의 통화는 매수, 적자는 매도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경제 지표 발표는 보통 해외 선물 증권회사 해외 선물 HTS 가시면 경제 지표 발표라고 사이트마다 다 일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실제치, 그 다음에 이전치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그 외에 발표되는 게 FOMC 발표.
FOMC 발표. 이 FOMC 발표는 1년에 8번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체크.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는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이거는 썸머타임 전에. 썸머타임이 해지가 되면 10시, 지금 12시 30분에 나오죠. 그래서 00시 30분에 지금 발표가 되는데 3월 이후는 아마 11시 30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일단 펀더멘털한 분석은 항상 변수가 존재를 해요. 국제 상황들, 그리고 정치적인 면들, 그리고 경제적인 면들, 경제 그 동향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 지표들 모두 체크를 하시되 변수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수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해외 선물의 시장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상품이 우리가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게 오일, 골드,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주들인데, 이건 통화 상품이고요. 유로나 엔화도 많이들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해서 상승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이유로 하락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계도는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표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그 지표 발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하면요, 왜 상승하는지 왜 하락하는지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이 표만 하나 있어도 시장이 왜 하락을 하는지 상승을 하는지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오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주의 대표 상품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함께 따라 이슈에 따라서 일단 시장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이 이란에 원유 제재를 했어요. 트럼프 정권이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에 맞춰서 이란의 경제 제재의 하나로 작년 11월쯤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일본 등 각국에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또 하나 이슈였어요. 그때 원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주요 원유 생산국 이란이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면 수요치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사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팔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매물이 없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매물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부동산에서 팔자는 사람이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의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은 방향성이 좀 정해지는데 수요일마다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급 과잉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상치보다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공급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승의 요인이 되죠. 다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증가한 양이 미비하거나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 미비하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대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일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지표이니까요. 원유 재고 감소냐, 증가냐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세의 움직임이 있으니까는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만큼 해외 선물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골드는 달러에 영향을 받아요. 골드, 그리고 유로, 엔화 이 세 가지는 달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달러의 강세가 되면은 달러의 강세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는 악재라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럴 경우 시장에는 호재죠. 시장의 호재는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다만 달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외환 거래를 하는 달러 대비 상대 통화, 달러 대비 외환 거래를 하는 상대 통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유로와 달러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해서 달러가 호재이면 어떻게 돼요? 유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때는 매도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매도를 진입해야 이익이 날 가능성이 많겠죠. 이해되시죠? 반대로 달러와 엔화를 거래를 한다라면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해서 달러가 악재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악재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대 통화인 엔화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상대 통화인 엔화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달러와 나머지 상대 통화는 반대 성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화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수지님 그러면요. 유로와 엔화의 이 가치, 이 상관관계는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달러라는 기준 통화로 상대적을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하게 되지만 유로와 엔화는요. 두 통화 간의 강약이 이 모든 게 달러로 인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두 통화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와 함께 여러 가지 경기 상승 효과, 경기 지표들이 호악재로 발표되느냐에 따라 상방과 하방 모두 배팅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무역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지표들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될 경우 지수는 하방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이때 주식처럼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로 배팅을 하는 거죠. 내려오면 수익 청산.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아시아 시장 등 불확실한 장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면 예상 매매를 더더욱이나 지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S&P, 나스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을 연출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 경기 상승이 아직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에너지 상품인 오일은 수요와 공급에 이루어진다. 통화로 이루어지는 골드, 유로, FX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S&P, 나스닥은 경기의 지표나 경기 상승이냐 하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점만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해외 선물을 하면 그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간략하게 알고 계시고 한번 넘어가야 할 것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1일 기준으로 정산이 돼요. 미결제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진입가격, 내가 매수했냐 매도했던 그 진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손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포지션 청산 시점에 평가 손익이 청산 손익으로 정리돼서 예탁금에 반영이 됩니다. 자,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요. 1일 정산된 손익하고 예탁금이 장 종료 직후 즉시 반영이 되고 미결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초 진입 가격이 아니라 전일 종가, 전일 정산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1일 정산 후에는요. 해외 선물은 추가 증거금 납부 시한은 이 일 오후 4시예요. 왜냐하면 국내 선물하고 틀리게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중 시세 급변으로 인해서 예탁 총액이
유지 증거금 필요액의 20%의 경우에는 장중이라도 시장 가격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버립니다. 이거를 캐시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지 증거금이 있어요. 5위를 보시면은 위탁 증거금이 있고요. 위탁 증거금이 있고 바로 옆에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해외 선물은 있습니다. 그 한 계약을 유지하고 롤오버를 하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이 정도의 금액은 유지를 해 달라는 거고, 이보다 더 내려가서 유지 증거금 필요액이 20%를 하회할 경우에는 장중이라도 반대 매매, 캐시콜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증권사마다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가격, 반대 매매 나가는 가격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제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최종 결제 만기라는 게 있죠. 최종 결제가 청산되지 않은 선물 포지션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수 상품은 3개월 단위로 만기, 그 외에는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있습니다. 뭐 실물 인수도 현금 결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보통 종목마다 실물 인수도가 있고 현금 결제가 있다라는 점. 여기는 결제 구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지수 관련주들은 보통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오일, 골드, 그래서 옥수수, 대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FND 일자가 만기 일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면에 만기 조회만 만기 일자들이 조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현재가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목마다 만기가 다가오거나 월물 초가 되면 흔들림이 많을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만기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외 선물 주문창 게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매매할 준비가 다 됐어. 해외 선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상관관계도 이해를 했고, 티카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해를 했고, 종목이 뭐가 있는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저는 처음부터 모의 매매를 권해드리는데, 모의 매매를 해도 매수 현재가 매수 주문창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국내 선물하고 마찬가지로요. 해외 선물도 역시 지정가 주문이 있고요. 스탑. 이게 손절가, 예약 주문이죠. 스탑이 예약 주문, 그 다음에 MIT 주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주문이 있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정가, 스탑, 그리고 시장가. 주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 예를 들어서 지금 71.19에 한 계약을 매도를 하고 싶어요. 71.19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를 치고 싶다. 그러면 지정가 칸에다가 71.19에 한 계약 매도를 걸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현재가보다 71.14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71.10에 사고 싶다 라고 하면 한 계약을 여기다가 매수 주문 칸에 주문을 넣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은 제가 이 화면 71.19에 매도를 걸어두고 나는 손절을 71.29 10틱만 손절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인 매수 스탑 주문에다가 한 계약을 손절 주문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71.19에서 쭉 내려와서 71.01이든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수익 청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당연히 거셔야 되겠죠. 난 10틱 손절을 걸겠다고 하면 반대편인 매수가에다가 예약 주문에다가 주문을 넣어 두시는 겁니다. 요것만 필요해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주문 넣을 때 그렇게만 필요하고 시장가 주문이 있습니다. 나는 71.14에 거래되고 있어. 13에 거래되고 있어. 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 버릴래. 71.24, 71.22 호가에서 시장가 매수가 되면 얼마의 매수가 될 것 같아요? 71.14. 팔자 물량을 그대로 사버리는 거기 때문에 71.14에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가 매도를 줘서 난 이 가격에 내려가는 걸로 배팅을 할래?
바로 시장가로 매도 주문한다는 거는 매수 호가가 있는 71.13으로 매도 체결이 된다는 거죠. 시장가로 바로 체결된 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스탑 주문은 항상 시장가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열틱이 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가로 나가는 경우 있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슬리피지라는 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열틱에 손절을 걸어 놓긴 했지만 너무 호가를 무시하고 급변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뭐 15틱이든 20틱에 손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시장가로 나가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증권거래소인 우리 KRX에서 주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CME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고객이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증권회사든 선물회사든 어떻게 돼요? 외국계 증권회사, 선물회사로 주문이 넘깁니다. 이 외국계 회사에서 CME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한 군데 걸쳐, 두 군데 걸쳐, 세 군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는 조금 호가가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호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주문이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급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가격에 나가긴 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해외 선물을 매매할 때, 자, 국내 선물은 경우에는 한 틱당 호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국내 선물은 0.05. 틱 가치는 12,500원. 국내 선물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틱 단위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틱의 가치도 틀립니다. 한 호가를 일컬어서 선물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틱이라고 하거든요. 틱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수 관련주들 제가 해외 선물의 종목별 어떤 게 있는지 앞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수 관련주는 대표적인 게 미니 나스닥, 미니 S&P가 있고요. 제일 많이 종목 거래하는 것만 제가 했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골드, 통화 같은 경우에는 유로나 엔화 등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 리딩도 요 네 종목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해외 선물 현재가를 증권사마다 현재가를 보면요. 틱 가치는 틱 사이즈는 나와요. 틱 사이즈는 여기도 보시면 틱 사이즈는 나와 있죠. 0.01 종목마다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크루드 오일은 0.01 단위, 국선은 0.05죠. 미니 나스닥은 0.25, S&P도 0.25, 골드는 0.1, 유로는 0.00005 이렇게 해서 틱 단위들이 종목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틱의 가치가 얼마냐? 보통 현 시점에서 환율 적용을 하면 돼요. 현재 예를 들어서 1125원이 지금 환율이다 라고 하면 한 틱의 가치, 나스닥은 현재 5불 약간 14,000원 정도가 되겠죠. 한 원화로 따지면 나스닥은 5불, 죄송합니다. 나스닥은 5불이니까 5,600원 정도. 5,600원 정도가 맞네. 5,600원. 그리고 미니 S&P는 12.5불이니까 14,000원 정도. 그죠? 원화로 따지면.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는 한 호가당 10불이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유로도 6.25불이니까 뭐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틱의 가치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내가 오일을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한 틱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S&P를 매매하겠다 그러면 한 틱의 가치가 14,000원 정도 어느 정도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모든 종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종목별로 틱 사이즈가 틀리고 틱 가치가 틀리다는 점 유념을 하시고 매매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틱가치만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일단 7월 2일 실전 매매했다라고 봐요. 이날 제가 74.2025에 매도 진입 사인을 드렸습니다. 74점 하방으로 보고요. 이런 자리들은 저는 되게 많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예, 맥점을 제가 거의 잘 잡아내는데 74.2025에 매도를 쳤어. 그럼 예를 들어서 73점 내려오니까 내려온 만큼 73.80에 청산을 했다라고 쳐요. 73.80에 청산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74.23 빼기 73.80은 얼마예요? 총 43티기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한 계약 기준으로. 그러면 43티기 수익이 났으니까 한 틱당 틱 가치가 10불. 환율을 예를 들어서 11,110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한화로 따지면 47만 원에서 48만 원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보통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빠르면은 10분 안에 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활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기술적 분석 또는 펀더멘탈한 분석을 통해서 잡아내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날도 수익이 많이 났던 날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미니 S&P를 보세요. 제가 미니 S&P를 매매하고 나서요. 미니 S&P를 매매를 하고 나서 미니 S&P 확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매매 횟수당을 따졌을 때 제가 보통 미니 S&P 같은 경우는 15틱의 손절 컷을 드립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15틱 손절은 양호한 편이죠. 로우 리스크예요. 그래서 미니 S&P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리딩을 하고 종목별로 매매 횟수당을 따지면 확률이 80에서 90% 확률입니다.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이날도 매매를 했던 날입니다. 2745에 매도를 진입을 했어요. 제가 매도를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735에서 청산을 했어. 청산을 했다라고 쳐요. 더 내려왔죠. 2735에 청산을 했다라고 하면 틱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틱 가치는 12.5불. 틱 사이즈는 0.25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2745에서 2735를 빼면 10포인트. S&P는 1포당 4틱이거든요. 곱하기 4를 하면 40틱이에요. S&P는 1포당 4틱.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10포인트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4틱, 1포가 4틱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40틱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한 계약 기준으로 40틱 수익이야. 그럼 40틱에 12.5불을 곱하면 환율을 곱해버리면 한화로 약 50에서 55만 원을 이날 빠르게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틱 가치와 그 다음에 내 포인트는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틱 가치는 분명히 알고 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어요.